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뽀얀 먼지를 황금 가루처럼 비추는 시간이었어요. 남편 유정철은 여든의 나이가 무색하게 늘 그랬듯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마당의 감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수십 년 전의 어느 봄날에 닿아 있었겠지요. 치매라는 병은 남편의 시간을 멋대로 뒤섞어 버렸지만 그래도 아침 식탁에서 저를 마주보고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보, 아침 드셔야죠. 오늘 당신 좋아하는 굴비 구웠어요. 저는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에 가장 큰 살점을 발라 남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린아이처럼 헤헤 웃더군요. 정숙이,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렇게 정신이 또렷한 날에는 제 마음에도 환하게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남편의 기억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러주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 2층짜리 주택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아들 녀석 장가 보내고 손주들 재롱까지 보며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쌓인 곳이지요. 이제는 널찍한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남편과 저, 단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내는 이 고요한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합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으로 가져가 헛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 밥그릇 위로 옮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속상하거나 슬프기보다는 그저 챙겨줘야 할 내 사람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부지런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어제 닦은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거실 장식장 위에 가족 사진 속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특히 며느리 구소은은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지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들 했어요. 한 달 전까지 남편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가 그만뒀을 때도 며느리는 자기가 더 자주 들여다보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박 선생 그만둬서 섭섭하시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확실히 챙길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는 참 잘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지요. 남편이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약을 챙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기억력에 좋다는 약까지. 알록달록한 약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물과 함께 남편 앞에 놓아주었어요. 자, 이제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이거 다 먹어야 오늘 나랑 화투도 치고 그러죠. 남편은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입을 꾹 다물었지만 화투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했는지 금세 입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요한 집안을 가르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어요. 며느리인가 아니면 경로당 친구인가. 여보세요? 어르신. 저예요. 박선영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달 전 그만둔 요양보호사 박선영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 선생,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숨이 차? 어르신, 지금 혹시 집에 계세요? 지금 누구 문 열어주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나랑 영감이랑 둘뿐인데. 저는 박 선생의 격앙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어르신 댁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이상한 남자들이 여러 명 서성거리고 있어요. 딱 봐도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집을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상한 남자들이라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똑똑히 봤어요. 혹시라도 누가 벨 누르거나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박선영 씨는 그 말을 끝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귓가에서는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는 동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부축해 거실 소파에 눕히고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창가로 다가갔어요. 거실 창문은 오래된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의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어요. 박 선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옷차림,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끈질기게 우리 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동네에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보이스피싱 일당인가? 아니면 강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문이란 문은 전부 잠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구소은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예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어요. 며느리가 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저 험상궂은 남자들도 며느리가 보면 알아서 자리를 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에 남자들을 보고 놀라거나 피하기는커녕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와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고 며느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건 경계나 우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서로 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갑자기 그만둔 요양보호사. 그리고 오늘 그녀의 다급했던 경고.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 그리고 그들과 태연하게 눈을 맞추는 며느리.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뒷걸음질쳐 창가에서 멀어졌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저 남자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빅. 하지만 제가 이미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둔 상태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소은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안에 계시죠? 저는 입을 틀어막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 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집,
나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문에 온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가 끈질기게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 상냥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저의 일상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와 저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상냥하고 애가 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게는 그 소리가 섬뜩한 비명처럼 들려왔어요.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괜찮으시고요? 며느리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시부모님을 걱정하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광고라도 하는 것 같았지요. 대문 밖에 있던 그 험상궂은 사내들도 며느리의 연극에 동참하려는 듯 어이 할머니, 문 좀 열어보셔.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라며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거라. 네.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을 열어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좀 봐야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연기력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착각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봐버렸지요. 괜찮다. 약 먹고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너희 시아버지 주무시니 조용히 하고 어서 돌아가.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말투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안 보이세요? 의심은 무슨. 그냥 몸이 불편해서 쉬고 싶으니 가라는 거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전화로 하거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몇 번 더 저를 부르다가 옆에 있는 남자들과 나지막이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거친 발소리들이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선영 선생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괜찮아. 박 선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사실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댁 근처로 찾아갔던 거예요. 박선영 선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 특유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혹시 내 며느리랑 관련된 일이야?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한 달 전에 갑자기 그만둔 거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며느리 구소운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며느리를 그렇게 불렀지요. 소은이가 왜 너한테 못되게 굴기라도 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늘 친절하고 깍듯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박선영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돌보는 동안 며느리는 유독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는가 싶어 보기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질문과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안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박 선생, 우리 아버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중요한 서류에 찍을 때가 있는데 어머님은 자꾸 까먹으셔서요 하고요.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박선영 선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있는 책장이나 안방의 장롱을 기웃거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깜빡 잊은 게 있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장롱 문을 열어놓고 안쪽을 휴대폰으로 막 찍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 어머니 옷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좀이 슬었나 해서요 하고 둘러대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제 혼수품이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 그 안에는 이 집의 집문서를 비롯한 온갖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어르신께서 경로당에 가시고 안 계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봉투를 하나 불쑥 내미는 거예요. 꽤 두툼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 선생, 앞으로 나 좀 도와줘요. 아버님 통장이나 집문서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면 내가 이거 10배로 챙겨줄게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박선영 선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댁 앞에 험악한 사람들이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해요, 어르신.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위험한 일을 나한테 알려준 은인이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묵은 이불들 밑에 숨겨둔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앨범과 남편이 젊었을 때 써준 연애 편지, 그리고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비단 보자기를 풀고 안에 있던 누런 대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원래의 집문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종이가 조금 바래고 부드러웠는데 이건 너무나도 빳빳하고 매끄러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진짜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컬러 복사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했지만 자세히 보니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된 글자의 미세한 번짐이 진짜와는 달랐어요. 누군가 진짜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이 가짜를 넣어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단 한 사람, 제 며느리 구소은이겠지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가짜 집문서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 뒤에 이렇게 시커먼 탐욕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재산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며느리의 계략이 안개처럼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대문 앞에 서성이던 그 험악한 남자들은 아마도 며느리가 이 집을 처분하기 위해 끌어들인 사람들이겠지요. 제가 만약 박선영 선생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지금쯤 저는 남편과 함께 어디론가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이정숙,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 평생을 순하고 착하게만 살아왔지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악착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가짜 집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건 아주 길고 지독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낯으로 제게 또 전화를 하는 건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와 화투를 치고 마당을 산책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이 집은 내가 지켜내야 한다고. 그러던 주말 오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며느리와 아들 녀석의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은 어둡고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까지 함께 온 이상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들 유성민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소은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요? 집사람이 엄마 걱정돼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몸이 계속 좋지 않아서 그랬다. 전화 받을 기운도 없었어.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셨어야죠. 문은 왜 그렇게 굳게 잠그고 계셨어요? 소은이가 그날 엄마 보려고 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말만 믿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을 보니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졌어요. 내가 내 집 문을 잠그는데 이유라도 있어야 하니? 그리고 그날 네 아내 혼자 온 게 아니지 않더냐?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그날 제가 아는 분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께 음료수라도 드리려고 잠시 이야기 나눈 것뿐이에요. 마침 이 근처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보시고 오해하신 거예요. 참으로 준비성이 철저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은 금세 그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꺼봐요, 엄마.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아버지 재산 관리 좀 편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다 우리 편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너희겠지.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미 며느리에게 단단히 홀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옥신각신해봤자 저만 불리해질 뿐이었어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오해했나 보구나. 그나저나 무슨 일로 들어왔니? 제 태도가 부드러워지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왔어요. 서류의 맨 위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냐? 아버님 때문에요. 요즘 부쩍 더 깜빡깜빡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앞으로 병원 일이나 재산 문제 같은 걸 처리하려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어야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요. 여기 아버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남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그 속셈을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성년 후견인이 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편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어요.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네 아버지는 내가 돌볼 수 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어머니. 이건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일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어머니 혼자 아버님을 다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내 걱정은 너가 할 거 없어. 네 아버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그 서류 가지고 당장 돌아가. 제 완강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까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 행동도 이상하시고 사람을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고요. 이러시면 제가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 후견인 신청까지 같이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까지 남편과 똑같은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서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겠다는 속셈이었지요.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소은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말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핸드백에 구겨 넣고는 획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제게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집에는 다시 저와 잠든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며느리는 저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이 서륜이 하는 것들로 저를 옥죄어 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의 만행을 세상에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입니다. 그때 제 눈에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탁상시계가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손주 녀석이 자기 방에서 쓰던 것을 버리려고 하기에 제가 아까워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문득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몰래카메라를 일상용품 안에 숨겨서 증거를 잡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래, 바로 이거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시계나 액자, 심지어 화재 경보기 모양을 한 소형 녹화 장치들이 셀 수 없이 많더군요. 저는 그 중에서 지금 거실에 있는 시계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골라 주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자시계지만 고화질로 영상과 소리를 녹화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되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제 인생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고 새 시계의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조작은 간단했어요. 그리고는 낡은 시계와 새 시계를 아무도 모르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이 시계 안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의 렌즈가 거실 소파와 현관 쪽을 가장 잘 비추도록 각도를 조절해 놓았어요. 이제 며느리가 어떤 흉계를 꾸미든 어떤 연극을 하든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이지 않는 무기이자 이 기나긴 싸움의 첫 번째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이상,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저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어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박선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미안함과 의리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에서 가장 큰 공원 앞 벤치에서 잠시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남편에게는 경로당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박 선생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제가 다녀간 뒤로 사모님이 또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고요. 별일 이외 없었겠어. 아들놈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아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가더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들이밀며 저를 협박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선생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시어머니한테까지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마 다음에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려 들겠지. 그래서 박 선생 도움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제 간절한 부탁에 박선영 선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 죄송해서라도 제가 꼭 도와야죠. 뭐든지 시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할게요. 그녀의 굳은 다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박 선생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을 데려오든 어떤 일을 꾸미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금씩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연약한 노인인 척 연기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새로 설치한 시계 녹화기로 기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는 며느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아마 나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편인 의사나 요양보호사를 데려올 가능성이 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알아봐 줬으면 해. 박 선생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나보다는 알아보기 쉬울 거야.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요양보호사들끼리는 아는 사람 한두 다리만 건너면 웬만한 소문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내 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말이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날은 좀 예민했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요. 아버님 상태를 전문적으로 봐주실 의사 선생님이랑 새로 오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인데 정말 실력 있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겨우 시간 맞춰서 예약했어요. 내일 오후에 같이 찾아뵈어도 될까요? 올가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마지못해 허락한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러려무나. 다음 날 오후 며느리는 약속대로 두 사람을 데리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의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인상이 서글서글한 40대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시계 녹화기의 렌즈가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도록 소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김영철 원장님이시고 이쪽은 새로 아버님 돌봐주실 이순자 선생님이세요. 며느리의 소개에 김 원장이라는 남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다가가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는 등 아주 형식적인 진찰을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고요? 남편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불안한 듯 제 뒤로 숨으려고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찼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이 정도면 중증 치매라고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관리를 받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의 진단은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하고 단정적인 결론이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는 어머, 원장님. 정말 그 정도예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새로 온 요양보호사라는 이순자 씨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시설 입소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고 시설 입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력이 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늙은이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 모든 연약한 모습과 그들의 자신만만한 대화는 시계 녹화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곧바로 박선영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영철 원장이랑 이순자 요양보호사. 알았어요, 어르신. 제가 아는 인맥총동원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박 선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알아봤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 신경과 의사는 맞지만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정식으로 병원 운영도 못하고 돈 받고 허위 진단서나 떼주는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대요. 업계에서는 아주 질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이순자라는 여자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일하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자꾸 이상하고 비싼 시설로 옮기라고 부추겨서 알선료를 챙기다가 걸려서 잘린 전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자격도 없이 그 김영철 같은 브로커 밑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보내고 소개비를 챙기는 일을 한대요. 한마디로 둘 다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박선영 선생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도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니까요.
그녀는 남편과 저를 속이기 위해 사기꾼 의사와 불량 요양보호사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의 박 선생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편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 소은이에요. 지난번에 오셨던 김영철 원장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아버님 상태를 보시더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매 관련해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교수님으로 예약을 잡아놨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랑이라도 하듯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사기꾼 의사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질 지경이었어요. 그 녀석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자기들과 말이 통하는 병원으로 남편을 데려가 어떻게든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아내려는 것이겠지요. 그걸 근거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밀어붙일 계획일 겁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 힘없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큰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영감도 낯선 데 가면 불안해하고 나도 기운이 없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다 모시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차에 앉아만 계시면 돼요. 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는 금세 서운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저를 이기적이고 고집센 늙은이로 몰아가는 데는 아주 선수였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한번 가보도록 하자꾸나. 언젠데?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집으로 갈게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녀석의 계획에 순순히 넘어가는 척 완벽하게 믿기를 문 셈이었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돌봐준 동네 내과 원장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남편과 막역한 사이이기도 해서 제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이상한 병원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이야기와 성년후견인 문제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며느님이 예약했다는 그 병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진단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어르신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님 중에 정말 강직하고 실력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미리 연락을 드려놓을 테니 며느님과 약속한 날보다 먼저 내일이라도 당장 할아버님 모시고 그 병원으로 가서 공식적인 진단과 소견서를 받아두십시오. 우리 쪽에 확실한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장님의 단호하고 명쾌한 조언에 저는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저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장님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음날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여보, 우리 내일 오랜만에 시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요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원장님이 연결해준 대학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지만 미리 연락을 받아둔 덕분에 헤매지 않고 곧장 신경과 진료실로 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은 아주 차분하고 꼼꼼하게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 능력 검사와 문답을 진행했고, 저에게는 남편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았어요. 1시간가량 이어진 긴 진료 끝에 교수님은 최종적인 소견을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님의 경우 현재 중기 치매 소견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인지 능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을 수행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의사결정 완전 불가 상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이신 할머님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시고 할아버님을 돌볼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성년 후견인 지정보다는 한정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시거나 지금처럼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공식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수님께 정중하게 부탁하여 그 내용이 모두 담긴 공식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며느리의 얄팍한 속임수를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가는 길이 힘들었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 더 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약속한 수요일이 되기 바로 전날 오후,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서 뜨개질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으로 며느리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일 방문을 앞두고 사전 답사라도 온 것일까요? 며느리는 차를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우고는 내리지 않고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며칠 전 보았던 그 험상궂은 남자 둘이 나타나 며느리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차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몇 마디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야, 구소은. 돈은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 우리가 마냥 기다려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이면 다 해결돼요. 저 영감탱이 병원에만 집어넣으면 저 집은 제 것이라고요. 그럼 당장.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 창문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중 하나는 며느리의 차 보닛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네 남편이랑 시어미한테 이 모든 사실을 다 까발리고 넌 여기서 못 살아. 알았어? 며느리는 겁에 질려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며느리에게 침을 한번 퇴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며느리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듯 하더니 이내 차를 몰고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안에는 며느리와 사채업자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꾸미는 끔찍한 계획의 전말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빚에 쪼들려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저 남자들은 며느리가 고용한 해결사가 아니라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채권자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조심스럽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함정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제 발로 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은 것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오기 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제게는 이제 변호사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무작정 증거만 들이민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아들이 아주 실력 있고 똑똑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아들 좀 잠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박선영 선생에게 잠시만 와서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아들의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친구의 아들 박준서 변호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정숙 이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준서야, 내가 지금 너한테 아주 급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부터 가짜 집문서, 사기꾼 의사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어제 촬영한 사채업자 영상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대처하셨습니다. 지금 이모님이 모으신 증거들은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오늘 오후에 며느리가 영감을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올 텐데. 박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셔서 대여금고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현금, 귀금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문서와 인감도장, 두 분의 신분증 원본까지 전부 대여금고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며느리가 오면 순순히 따라 나서는 척하십시오. 하지만 병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병원 입구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시거나 다른 핑계를 대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세 번째,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거친 말을 하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절대 며느리와 단둘이 상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의 조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곧바로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대여금고를 개설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진짜 집문서 원본과 남편과 제 인감도장, 통장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푼푼히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낡은 금반지까지 갓나가는 모든 것을 가방에 챙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으로 가
그 모든 것을 차가운 철제 금고 안에 봉인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며느리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박선영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며느님 아니 구소은 씨가 몰래 운영하는 SNS 계정이요. SNS? 그게 뭐냐?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일상이나 사진 같은 거 자랑하려고 올리는 인터넷 공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소은 씨가 친구들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만들어 놓은 계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생의 친구가 구소은 씨랑 아는 사이라서 부탁해서 겨우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가관이에요. 박선영 선생은 자기가 본 것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해외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한두 달 전쯤 올린 글에는 샤넬 백,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써놓고 바로 다음 주에 올린 글에는 지긋지긋한 빚, 언제쯤 청산할 수 있을까? 딱 한 방만 터지면 되는데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디데이, 모든 것이 끝난다. 새로운 인생 시작. 이라는 글과 함께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흐릿하게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며느리의 범행 동기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시부모의 재산을 노린 것이지요.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였던 겁니다. 박 선생, 그거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어? 네, 어르신. 지금 바로 캡처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겠죠? 고소는 물론이고 그 아이 인생에 다시는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없을 거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의 허영과 탐욕이 가득 담긴 사진들이 수십 장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컴퓨터에 옮겨 인쇄했어요. 가짜 집문서, 사기꾼 의사 영상, 사채업자 영상, 그리고 이 SNS 증거들까지. 제 손에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서류 봉투에 담아 제 방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소은아. 너를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무대에 너를 주인공으로 세워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약속대로 아들 녀석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아버지, 병원 가셔서 검사 잘 받으세요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제 아들이 과연 저 여자의 편에 설 수 있을지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잠깐 병원에 가기 전에 성민이 너는 나랑 할 이야기가 좀 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제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 지금 가야 늦지 않아요 라며 따라오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너는 잠시 거실에서 시아버지 보고 있어라. 내 아들과 나 둘이서만 할 이야기다. 제 단호한 기세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아들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꺼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네 아내가 우리 집 장롱에서 훔쳐간 진짜 집문서 대신 넣어둔 가짜 집문서다. 네. 엄마,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네 아내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데려왔던 사기꾼 의사와 불량 요양보호자의 대화가 담긴 영상이다. 내가 거실 시계에 녹화해뒀지. 저는 휴대폰으로 시계 녹화기 영상을 재생해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와 사기꾼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소은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지 한번 보거라. 저는 어제 창문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며느리를 협박하고 며느리가 내일이면 저 집은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자 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몸을 가늘게 떠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아들의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SNS 사진들과 빚독촉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글들이 인쇄된 종이들이었어요. 이 아내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네 아비의 재산을, 이 집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거다. 오늘 병원에 가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이제 알겠니? 네가 그토록 믿고 감쌌던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아들은 증거물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몸부림이었지요. 아니야, 아닐 거야. 소은이가 저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돈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돈까지 다 갖다 바쳤느냐? 저 명품 가방 사라고 해외여행 가라고 네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쓴 거란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소은이한테 직접 가서 이게 다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아들은 문을 박차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나가 문틈으로 거실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집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구소은, 이게 다 뭐야? 너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며느리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걸로 모함하시는 거예요. 모함? 이 영상도 모함이야? 저 사채업자들도 엄마가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대답해. 아들의 고함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작전을 바꾼 듯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아주 교활했어요. 네, 맞아요. 빚이 좀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하지만 여보, 다 당신이랑 우리 가족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당신 월급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된 거예요. 저 남자들도 그래서.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은 정말 탐낸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빌려서 빚만 갚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나 좀 믿어줘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며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치밀함. 아들은 그 모습에 또다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이 연민과 혼란으로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병원행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들은 오늘은 안 되겠다는 말만 남기고 울고 있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끌다시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뱀 같은 아내의 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연민과 저에 대한 죄책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지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결한다는 그 말이 과연 저를 위한 해결일지 아니면 아내를 덮어주기 위한 해결일지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싸움의 마무리는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렸고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인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어리석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집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물론이고 아들에게서조차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거짓과 자신의 어리석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것이고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는 분명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지요. 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준서 변호사와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대비책을 세웠어요. 박 변호사는 제게 이모님, 상대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분명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테니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저와 경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라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박 변호사, 2번은 112, 3번은 박선영 선생으로 저장해 두었고 집 안팎을 비추는 CCTV 역할을 해줄 시계 녹화기는 24시간 내내 켜두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저 평소처럼 대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끔찍한 싸움에 남편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곧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와 며칠 전 며느리를 협박하던 그 사채업자 2명이 멀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손님들도 계시는데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손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집을 통째로 삼키러 온 하이에나들을 손님이라고 부르다니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너희 같은 불안당들을 내 집에 들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 용건이 있으면 문 밖에서 말하고 돌아가거라.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처음 보는 남자, 아마도 부동산 업자일 그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저는 이댁의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며느님이신 구소은 씨와 아드님이신 유성민 씨 두 분의 동의를 얻어 옆에 계신 이분들께 집을 팔기로 정식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를 꺼내 보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녀석은 제 아들까지 팔아 아들도 이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판다고 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가 바로 사문서 위조의 증거물이겠지. 당신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그런 범죄에 가담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제 반격에 중개사라는 남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험악한 인상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더군요. 할머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그냥 문 여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우린 이 집을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막는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들이 사채업자라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고 매수인인 척 연극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곧바로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에게 지금 저희 집에 수상한 남자들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최대한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10초 안에 내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경찰을 부를 것이다. 제 말에 며느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경찰이요? 부르세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아버님 재산 처분해서 병원비 되겠다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머니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까요? 경찰이 와도 제 편을 들어줄 거예요.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A씨 하는 욕설과 함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쇠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어요. 저는 혹시나 문이 부서질까 싶어 현관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잠이 깼는지 밖에 무슨 일이냐며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그냥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예요. 당신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발로 문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당장 문 열어요, 어머니.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저를 파렴치한 시어미로 만들려는 마지막 발악이었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제 귀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문을 걷어차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문 밖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어요. 잠시 후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중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밖에는 당황한 표정의 며느리와 부동산 중개사, 그리고
두 명의 사채업자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척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려고. 문을 부수고 흐흑.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연약한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연기에 경찰관의 눈빛이 며느리 일당에게로 향하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무대는 저의 집이 아닌 경찰서로 옮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 때문에 유난히 차갑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며느리 일당은 각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박준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금방이라도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젊은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일단 진정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놀란 기색이 역력한 척 손을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또렷했어요. 반면 저쪽 테이블에 앉은 며느리는 이미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열변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정말 억울해요. 저희 시아버님이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병원비랑 요양 비용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려던 것뿐이에요. 이건 저희 남편도 다 동의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 들어 자꾸 사람을 의심하시고 망상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을 위하는 길인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방해를 하시니 저희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쁜 짓 하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며느리는 준비해온 위조된 매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온 부동산 중개사와 사채업자들도 매수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형사의 표정이 조금씩 며느리 쪽으로 기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치매 남편을 둔 고집센 시어머니와 그런 시부모를 위해 애쓰는 효부.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누가 봐도 며느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젊은 형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며느님 말씀은 이게 다 아버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집을 파는 것에 대해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박준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형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정숙 어르신의 변호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등장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아주 침착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지금부터 제 의뢰인이신 이정숙 어르신께서 왜 저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꺼내놓은 것은 제가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대학병원의 공식적인 진단 소견서였습니다. 이것은 구소은 씨가 주장하는 병원이 아닌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발급한 유정철 어르신의 공식 진단서입니다. 소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자의 도움 아래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소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할 정도의 의사결정 완전 불가 상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형사들은 진단서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며느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바로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소은 씨가 실력 있는 의사라며 집으로 데려왔던 사람과의 대화가 담긴 영상입니다. 이정숙 어르신께서 거실에 설치해둔 녹화 장치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시계 녹화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사기꾼 의사가 남편을 단 5분 만에 진단하고 시설 입소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면허 정지 상태인 브로커라는 박 변호사의 설명이 덧붙여지자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증거는 며느리의 SNS를 인쇄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과 지긋지긋한 빚이라는 글귀가 나란히 인쇄된 증거 앞에서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박 변호사는 사채업자들이 며느리를 협박하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분들은 구소은 씨가 주장하는 매수인이 아니라 구소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이 영상은 구소은 씨가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일당은 자신들이 파놓은 거짓말에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직접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사건을 담당하던 젊은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 그거 가짜입니다. 네, 가짜라니요?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진짜라고요. 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가 내 집문서를 훔쳐갈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장롱 안에 가짜 컬러 복사본을 넣어두었지. 진짜 집문서는 지금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단다. 저는 제 주거래 은행의 이름과 제가 오전에 개설했던 대여금고 번호가 적힌 약정서를 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집의 진짜 등기권리증 원본은 제 손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며느리 구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탐욕과 거짓의 불꽃이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의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즉시 은행 측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진짜라고 우기던 집문서는 제가 넣어둔 허술한 컬러 복사본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효부도 억울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주거 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었지요. 구소은 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다 꾸민 짓이죠.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함정을 판 거잖아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부동산 중개사와 사채업자들도 공범 혐의로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우리는 구소은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글픈 연극과도 같았어요.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성민이가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수갑을 찬 채 울부짖고 있는 아내의 모습과 그 옆에 산처럼 굳건히 서 있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수많은 증거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그 어떤 감언이설도 눈물의 연극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벽한 진실의 현장이었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뭐라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자신의 체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듯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민의 감정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일어나거라. 네 눈물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너는 네 아내가 저지른 죗값을 어떻게 치를지,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어떤 아들로, 어떤 아비로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먼저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나 소식을 전해 들은 친척들이겠지요. 어떤 이는 형님, 괜찮으세요? 동서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라며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는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라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전화는 박선영 선생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박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다 해결됐다면서요? 정말 잘 되셨어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박 선생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훌쩍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이 모든 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모든 통화가 끝나고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돋은 흰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을 마침내 제 손으로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법적 처벌 문제도 남아있고 아들과의 서먹해진 관계도 회복해야겠지요. 하지만 가장 크고 어두웠던 폭풍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이 지독한 싸움을 통해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세상이 온통 뒤집힌 것 같았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우리 집에는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산산조각 난 아들 녀석의 마음과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추슬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박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게 며느리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모님, 구소은 씨의 죄질은 아주 나쁩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 주거 침입 교사까지 더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모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할 거고요. 박 변호사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괘씸했지요. 저와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동시에 제 어리석은 아들이 한때 사랑했던 아내이자 제 손주들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며느리를 차가운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일지는 몰라도 상처 입은 우리 가족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내 자식이 언제까지 그렇게 무릎만 꿇고 있을 게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은이 면회를 다녀왔는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데 마음이 너무. 그래서 또 흔들리더냐? 제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평생 그 독사 같은 계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성민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네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네. 정말이세요, 어머니? 아들의 눈이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네 아내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내줄 생각이다. 그래서 네 아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조건은 3가지다. 첫째, 너는 당장 그 아이와 이혼해라. 서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해야 한다. 둘째, 너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아라. 너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마지막 셋째, 너는 앞으로 네 애비에게 진정한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비 목욕도 시켜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이 어미가 힘들지 않게 집안일도 도와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네가 모두 지킨다면 나도 네 아내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아이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 단호한 제안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에 대한 미련, 저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까지.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전처럼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3가지 제가 목숨을 걸고 다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정리했고 매주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제게 보고해 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했고 제가 하기 힘들어했던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창고를 수리하는 등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에는 아들이 남편의 목욕을 돕겠다며 욕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물소리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깨끗한 내의로 갈아입은 남편을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아들 우리 성민이가 아빠 등을 다 밀어줬어. 아주 시원해.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진 남편이 아들을 똑똑히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깨졌던 신뢰가 그렇게 아주 조금씩 서툴지만 진실된 노력으로 다시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저는 제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준 박선영 선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어르신? 고마움의 표시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박선영 선생에게 다시 남편의 요양보호사로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도 괜찮을까요? 박 선생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예전과는 다를 거야. 저는 박준서 변호사가 작성해준 정식 고용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급여와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보호자의 업무에 가족은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그녀에게 보내는 존중과 신뢰의 약속이었습니다. 박선영 선생은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다 말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유정철 어르신, 제가 가족처럼 모실게요. 그렇게 박선영 선생이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잎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은 약속대로 이혼 절차를 말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 며느리, 이제는 남이 된 구소은은 제가 제출한 탄원서 덕분인지 다행히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고 산더미처럼 불어난 자신의 빚을 온전히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히 치러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는 것은 이제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제 눈치만 살피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편안한 얼굴로 아버지와 장난도 치고 제게 시시콜콜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상담 치료가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듯 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마마보이도 아내에게 휘둘리던 어리석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박선영 선생은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남편을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고 남편도 그녀를 친딸처럼 따랐어요. 오후에 박 선생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로웠어요. 어느 쾌청한 가을날의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낑낑거리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낡은 평상을 대신할 새로운 나무 탁자를 만들겠다며 톱질과 망치질을 해댔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시원한 식혜를 한 사발 타서 내어갔습니다. 힘들 텐데 좀 쉬어가면서 하거라.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하신가? 아들은 땀을 닦으며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남편을 새로 만든 나무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탁자를 손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대보기도 했어요. 좋다. 아주 좋다. 우리 아들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엉덩이가 착 붙네. 남편의 칭찬에 아들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갓 삶아낸 따끈한 밤과 과일을 접시에 담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선영 선생도 환하게 웃으며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아들이 직접 만든 탁자에 둘러앉아 가을 햇살을 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정신이 맑아졌는지 아들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어요. 저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남편의 얼굴에 가득한 웃음, 박선영 선생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우리 집 마당의 평화로운 풍경.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세월에 밀려 늙어가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무엇보다 이 집과 제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었습니다. 외부의 시련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용기와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도 잠자리에 든 깊은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얼마 전 자신의 새 출발을 기념하며 새로 찍은 가족 사진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새 사진 속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한층 성숙해진 아들이 나란히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 집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묵묵히 우리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이 자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집의 주인으로서,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흔들릴 것도 없었죠. 제 손으로 직접 지켜낸 이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싸움은 끝났고 제게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